구화가 방영되면서 드디어 밝혀진 충격의 진실들. 시작은 깊게 들어가는 낙준과 강정구의 대치였습니다. 낙준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강정구에게 분노를 터뜨리며 멱살을 잡고 거칠게 추궁합니다. 당신이 강정구 형사야? 그러자 강정구는 늙어버린 얼굴로 낙준을 보고 의아해합니다. 낙준은 여전히 젊은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강정구는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그때 그 고낙준이라면 지금 이 모습일 리가 없지. 이 장면은 단순한 신체적 변화의 대비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을 넘은 죄의식과 대면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강정구의 멘트는 단순한 의문이 아닌 과거를 떠올리는 촉매제이자 낙준의 정체에 대한 혼란의 표현이기도 하죠. 낙준은 바로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며 격분하고 어디다 빼돌렸어라고 소리칩니다. 이 말에 강정구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도망치는데 그 장면에서 낙준이 격렬히 쫓지 않고 서 있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쫓기보다는 진실을 외치고 싶은 본능이 앞선 듯한 감정선. 그러나 도망치던 강정구는 갑작스럽게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 장면은 전개상 충격적인 전환이지만 동시에 업보의 귀결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라기보다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마치 누군가의 개입 없이도 수면 위로 드러나는 진실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특히 강정구가 도망치면서 남긴 말, 그 시절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어?는 보는 이의 속을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죄를 회피하는 태도, 그 시대의 윤리를 핑계 삼는 비겁함, 이 짧은 한마디에 시청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응징일까? 아니면 진실을 덮으려던 자가 결국 업보에 무너진 결과일까? 이 질문은 곧바로 이어지는 초자연적 장면으로 확장됩니다. 강정구의 영혼은 곧장 현실을 인지하고 낙준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릅니다. 여기는 현실이 아니기에 가능한 장면. 그러나 그 어떤 순간보다 강렬한 현실감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바로 등장하는 인물, 소미. 이 장면은 구화의 하이라이트이자 충격적인 클라이맥스입니다. 소미는 무표정으로 등장해 괴력의 힘으로 강정구의 영혼을 붙잡습니다. 과거 그녀가 살아생전 겪은 감정과 억울함, 그리고 트라우마가 일시에 분출되는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눈빛 하나에 감정이 모두 실려 있었죠. 그 순간 소미는 단순한 선량한 영혼이 아닌 지켜야 할 것을 위해서라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특히 소름 돋았던 건 저승사자의 반응입니다. 보통이라면 제압을 하거나 개입할 법도 한데 소미의 존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듯 행동하는 저승사자. 이 설정은 향후 드라마의 세계관을 크게 흔들어 놓을 복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미는 천국에 머무는 이들 중 특별한 존재, 즉 규칙 바깥의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소미는 끝내 강정구를 놓지 않습니다. 낙준이 당황하며 그녀를 말리는 장면은 감정적으로 굉장히 몰입되는 포인트입니다. 낙준의 입장에서 본다면 눈앞의 두 존재 모두 그가 아끼는 사람이자 동시에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셈이죠. 그리고 결국 소미는 낙준의 말에 반응하고 그 손을 놓습니다. 이때의 정적, 그리고 소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서서히 풀리는 감정선은 이 드라마가 감정을 얼마나 섬세하게 설계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저승사자는 강정구를 끌고 가며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깁니다.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천국행 열차는 이미 떠났고 이승에 오래 머무르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이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천국과 이승을 넘나드는 낙준과 소미에게 시간의 리미트가 있다는 설정을 확정지은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의 전개에서 매우 중요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낙준과 소미는 기적처럼 무사히 천국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낙준은 더 이상 이승으로 우편 배달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장면은 꽤나 아련했습니다. 단순한 일이 아니라 낙준이 세상과 연결되던 유일한 창이었기에 이 일의 상실은 낙준에게 감정적으로 더 큰 여운을 남깁니다. 이후 낙준은 퇴근길에 해숙을 마주치고 조심스럽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물론 이승에서 벌어진 일은 비밀로 한 채 말이죠. 그런데 해숙의 반응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걱정보다는 묘한 안도감을 드러냅니다. 이제 이승으로 못 가면 소미랑 같이 다닐 일도 없겠지? 이 대사는 짧지만 해숙의 내면에 얽힌 감정들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이미 해숙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고 무언가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혼란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 대사의 표정 연기가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씁쓸한 웃음과 묘하게 떨리는 눈동자가 해숙이라는 인물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구화의 전반부는 상실, 복수, 사랑, 그리고 얽힌 감정이 정점에 달하며 마무리됩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그 감정선은 점점 더 촘촘하게 얽혀들며 시청자에게 한순간도 숨 돌릴 틈을 주지 않는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뒤엉킨 인연의 미로, 용서와 죄의 대물림. 구화 후반부에서는 또 하나의 인물관계 폭발이 펼쳐집니다. 바로 영애와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 감춰졌던 전생의 인연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시작은 천국복지센터에 다시 방문한 영애였습니다. 센터장을 향한 감정이 여전했던 영애는 평소답지 않게 수줍어하면서도 다가가려 애를 씁니다. 이 장면만 보자면 코믹 러브라인으로도 볼 수 있었지만 그 순간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옥에서 막 건너온 이들 중 한 사람이었고 바로 영애의 아버지였죠. 이 남자를 본 영애의 표정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를 알아보자마자 입을 다물고 숨을 죽인 채 그대로 몸을 돌려 도망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반응만으로도 과거에 무언가 심각한 학대가 있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죠. 이후 그녀는 해숙과 소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덜덜 떨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버지라는 인물. 그는 거리낌 없이 해숙의 집 근처까지 따라오며 영애를 애타게 부릅니다. 무언가 간절해 보이는 그의 행동에 낙준조차 당황하고 그 상황을 단숨에 정리한 사람은 해숙이었습니다. 지옥불에 타 죽어도 모자랄 놈이 여길 왜 기어 올라왔어. 이 장면 진짜 소름이었습니다. 해숙의 대사는 단순한 분노가 아닌 옛 기억의 무게가 실린 감정의 폭발이었어요. 그리고 이 한마디로 시청자에게 영애의 과거가 얼마나 무거운 고통이었는지를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영애는 자신이 숨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직접 아버지를 센터장에게 데리고 가 따져 묻습니다. 왜 이 사람이 천국에 있죠? 이승에서는 저를 밥도 안 주고 학대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왜 어떻게 천국에 온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충격적인 진실. 센터장은 조용히 촛불을 밝히고 전생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밝혀진 사실. 영애와 그 남자는 전생의 부부였고 해숙의 친모와 친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본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집에서 일하던 전생의 영애를 첩으로 들였고 아이를 낳자마자 본처에게 떠맡겼던 과거. 이 장면이 주는 충격은 단순히 과거의 업보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의 부모-자식 관계가 전생에 어떤 감정에서 비롯됐는가에 대한 메시지죠. 첩이었던 영애는 아이를 책임지기 싫었고 결국 자신이 낳은 딸 해숙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사고로 부부가 함께 세상을 떠났고 이번 생에서 부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시청자로서 이 장면은 정말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과거의 죄는 어떻게 청산되는가? 부모란 어떤 존재인가? 용서는 가능한가? 그리고 과연 누가 진짜 피해자이고 가해자인가? 영애는 이번 생에서는 분명히 피해자였지만 전생에서는 해숙을 저버린 존재였죠.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윤리의 복잡성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해숙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해숙은 현재 천국에서 이승의 태블릿을 통해 정해진 임무를 수행 중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자신을 버린 엄마를 용서하고 다시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 설정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해숙의 삶 전체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설정이자 용서라는 테마를 드라마 전반에서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장치였어요. 그리고 이승 병원. 영애는 여전히 의식을 완전히 되찾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흘렀죠. 천국에서의 기억이 남아있었기에 가능한 반응이었습니다. 단 한 줄의 대사 없이도 그녀가 감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끌어안고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용서라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며 때론 서로의 과거를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눈을 뜨고 기억해줘야 또 누군가는 그 기억을 안고 눈을 감을 수 있다는 사실. 이 모든 걸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9화의 후반부는 그래서 잊히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는 단순히 로맨스를 넘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얽힌 윤리, 인연, 그리고 전생까지 아우르며 시청자에게 깊은 울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9화의 마지막 장면은 짧지만 강렬한 여운을 남긴 인물들의 감정선이 서로 맞물리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엔 고요한 목사, 해숙, 그리고 소미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비춰진 장면은 고요한 목사가 교회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없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은 이전과 다르게 무거운 기운이 가득했죠. 그 기도는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간절함 그 자체였습니다. 해숙과의 짧지만 지냈던 시간들, 그녀로 인해 배운 따뜻함과 삶의 의미, 그리고 소중한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 이 모든 게 그의 손을 모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교회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햇살을 가른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해숙. 목사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며 아주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중얼이듯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기도가 이루어졌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한 뒤 교회로 들어선 해숙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엄마. 이 장면은 그야말로 가슴을 저미는 감정의 절정이었습니다. 지금껏 목사가 해숙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 마음이 비로소 터져나온 순간 그는 해숙을 진짜 어머니처럼 여겨왔고 비록 그 말 한마디가 수많은 갈등과 고통을 수반했을지라도 결국 그렇게 불렀습니다. 엄마라고요. 워낙 떡밥이 많고 작가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이 드라마에서
이 장면은 진짜 해숙이 목사의 생모일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정서적인 의지일까요? 아니면 정말 해숙이 과거에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난 걸까요? 시청자들은 지금껏 흘렸던 복선들과 연결하여 추론하기 바쁩니다. 특히 해숙이 목사와의 대화 중 종종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왔던 장면들이 이제는 그냥 단순한 호감이나 측은지심이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죠. 과연 고요한 목사는 해숙의 잃어버린 아들일까요? 아니면 해숙이 누군가에게 품고 싶었던 엄마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게 한 존재일 뿐일까요? 그 미묘한 거리감 속에서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긴 그 한마디 엄마. 이건 진짜 친자 관계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작가가 던지는 이 의문은 단순히 다음 회차의 궁금증을 유도하는 장치가 아니라 시청자 각자의 삶 속에서도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시청자로서 이 장면을 보며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가족이란 단어가 꼭 혈연일 필요는 없다는 걸 이 드라마는 계속해서 말해왔고 그 정점을 찍는 순간이 이 장면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때론 수천 개의 설명보다 더 큰 울림이 있다는 걸 느꼈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 소미. 소미는 해숙과 목사가 기도하던 그 시간 천국의 조용한 침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침실 한편에서 마치 악몽이라도 꾼 듯 갑자기 몸을 일으켜 세운 소미.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감싼 그녀의 얼굴엔 눈물이 흘러내렸고 이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입에서 새어나온 단어는 단 하나 우리 아가이었습니다. 이 말은 마치 반복되는 주문처럼 계속되었고 그녀는 그 말을 되뇌며 끝없이 흐느꼈습니다. 소미의 이 장면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마치 어떤 기억이 꿈처럼 스며들었거나 억눌러왔던 본능적인 모성애가 솟아오른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꿈인지 기억인지 아니면 천국의 어떤 복선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드라마가 그려온 모든 설정 안에서 한 가지 강한 암시는 떠오릅니다. 바로 은호라는 아이가 소미의 아이일 가능성입니다. 소미가 과거에 아이를 잃었다는 설정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정서적 반응과 그 감정의 깊이를 고려할 때 아이와 관련된 고통이 존재했음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 장면은 마치 비밀이 하나씩 풀려가는 기점처럼 느껴지죠. 정적 속에서 터져나오는 우리 아가라는 말은 단지 누군가의 상실이 아닌 누군가를 찾아야만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단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입니다. 우리 아가. 이 장면은 어떤 설명도 필요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해숙이 목사에게 전하는 엄마라는 존재가 가진 위대한 감정이 소미에게는 잃어버린 모성애로 되살아난 것이죠. 아직 모든 기억이 되살아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소미는 누군가를 잃었고 그 상실이 깊이 새겨진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무런 자극 없이 소미 스스로 감정이 복받쳐 울음을 터뜨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천국이라는 공간이 인간의 기억을 그대로 보관하는 장소이자 시면에 담긴 진심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임을 말해주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대사 우리 아가 이 세 글자는 수많은 시청자들에게 각자의 감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식, 후회로 남은 사랑, 끝내 닿지 못한 손길. 그렇게 소미의 말은 보는 이의 마음을 깊게 찔러 넣습니다. 전체적으로 구화는 후반으로 갈수록 감정의 소용돌이가 커지는 구조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세 장면 고요한의 기도, 해숙의 등장, 소미의 눈물은 각각의 인물이 가진 가족이라는 주제의 끝과 시작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섬세한 연출이었습니다. 시청자로서 느낀 점은 이 드라마는 단순히 사람 간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용서, 회복, 고백, 그리고 책임이라는 가치들을 담백하게 그러나 묵직하게 다룬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이 장면들은 말보다 표정, 분위기, 침묵으로 더 많은 걸 전하죠. 이제 이야기는 다음 화로 넘어갑니다. 소미는 자신의 기억을 되찾을까요? 고요한 목사는 해숙과의 관계에서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숙은 이 모든 진실을 마주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 질문들을 품으며 우리는 10화와 그 이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죄와 기억의 무게 마이너스 소미와 해숙, 그리고 마지막을 향한 퍼즐 맞추기. 10화의 전개는 그야말로 충격과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소미의 기억이 점차 되살아나며 시청자들은 그녀의 정체에 대해 다시 한번 의문을 품게 되었죠. 천국의 조용한 침실에서 악몽에 시달리며 일어난 소미는 흐느끼며 중얼거립니다. 우리 아가. 그녀는 무언가를 기억해낸 듯 갑작스레 낙준에게 달려가 은호가 자신의 아이인 것 같다고 고백하려 하지만 낙준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한 거야? 그 짐승 같은 놈한테 라는 대사는 시청자들에게도 충격을 안기며 그동안 감춰져 있던 과거의 어두운 진실을 암시하기 시작했죠. 이 장면은 단순한 모성 회복이 아닌 숨겨진 기억의 파편들이 물 위로 떠오르며 스릴러급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어진 장면에선 낙준이 소미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는 듯한 장면까지 나오며
도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과거가 있었는지 긴장감이 극대화되었습니다. 낙준의 반응은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고 시청자들은 이 인물의 감정선이 어디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소민은 해숙과 낙준의 대화를 엿듣게 되고 두 사람 사이엔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충격에 빠진 소민은 낙준이 은호를 데려다 어딘가에 넘기려 했던 기억의 파편과 그가 아이를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듯한 이미지가 겹치며 더욱 혼란에 빠지죠. 결국 소민은 기억을 더듬다 낙준과 자신이 과거 연인이었다는 사실까지 떠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시청자들은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소민은 정말 은호의 엄마인가? 아니면 이해숙의 기억이 각인된 존재인가? 이 드라마는 줄곧 기억과 정체성의 모호한 경계를 다뤄왔고 소미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기억에서 파생된 허상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함께 들게 만듭니다. 한편 천국방송에서는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해숙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죠. 나는 아이를 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안겼고 동시에 해숙이 왜 천국에서조차 끝없이 일과 수행으로 죄를 씻고 있었는지를 납득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고백 이후 신의 목소리는 목사에게 로또 축제 참가 열쇠를 건네며 마침내 진실을 마주하라는 메시지를 내립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 또 한 번의 전율을 선사하며 드라마가 단순한 가족 멜로가 아니라 죄와 용서, 기억과 정체성을 중심축으로 둔 심리극임을 각인시켰습니다. 예고편에선 목사가 환생을 준비하며 전생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시청자들은 드디어 목사가 진실을 알게 되는구나 라는 기대에 찬 환호를 보냈습니다. 특히 해숙이 끝내 아이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자책감의 지옥행을 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암시는 이 드라마가 보여주는 천국보다 더 잔인한 용서의 무게를 느끼게 했죠. 이 드라마가 말하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순간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억을 되찾고 진실을 마주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찰나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단죄하고 지옥행을 받아들이는 순간일까요? 10화는 수많은 떡밥을 터뜨림과 동시에 가장 많은 떡밥을 회수한 회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해숙이 목사의 엄마라는 사실, 목사의 정체, 소미의 기억 회복, 그리고 낙준과의 어두운 과거까지 얽히며 마치 대하소설의 한 챕터를 본 듯한 몰입감을 안겼습니다. 11화에서는 해숙이 끝내 기억을 떠올릴지, 목사가 환생 전 과거를 보고 모든 진실을 마주할지, 그리고 소미의 정체가 무엇인지 등 수많은 미스터리가 풀릴 예정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제목이 지닌 의미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제 묻습니다. 도대체 천국보다 아름다운 게 뭔데? 그 대답을 향한 여정은 이제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JTBC 토요일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 9화 리뷰와 10화 분석, 그리고 11화 예고 기반 추측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연 소미의 진짜 정체는 해숙은 끝내 죄를 기억하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수많은 떡밥들, 제작진은 진짜 다 회수할 수 있을까요? 다음 회차가 벌써부터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기서 반전 하나 더 갈까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뇌피셜과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